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단일화 변수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결집시키기 위해 후보들까지 나서 하루 종일 사전투표를 호소했습니다. 각 당 모두 얼마나 많은 지지층을 사전투표장에 가게 하느냐에 이번 대선의 승패가 달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사전투표 장소를 놓고도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는데요. 첫 소식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 선대위원들이 대한민국 글자로 사전투표 일시를 안내한 팻말에 투표 마크를 붙입니다. 네, 투표로 진짜 대한민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울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내란 세력이자 윤석열 아바타라고 직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내란을 극복하고 이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통령이 되더라도 편가르기를 하거나 반쪽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수 텃밭인 경남 지역을 찾은 김문수 후보는 작업복과 작업모를 쓰고 모형 도장을 든 채 대형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김문수! 3.15 민주묘지에선 김주열 열사 묘소를 찾아 눈물을 흘렸는데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김 후보는 방탄 로가 적힌 옷을 입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장부터 법관들도 지 마음대로 탄핵도 하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방탄 독재죠. 이 후보는 내일 젊음의 상징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딸과 함께 사전투표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이자 거주지인 경기 동탄에서 투표합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각 당도 사전투표 동료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선 투표 기간이 주말과 겹치지 않은 점을,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각각 사전투표율이 떨어질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사전투표 최종 모의 시험을 공개하며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대위원들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적힌 투표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민주주의 투표에서 지켜내자. 이번 사전투표 기간은 주말에 끼지 않아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투표 독려에 나선 겁니다. 주말인 2일차 투표율이 거의 한 1.5배 이상 높은 투표율이 좀 낮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부정선거 의혹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안심하시고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선거날 개인 도장을 찍어야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허위글이 확산되자 가짜뉴스라고 적극 반박하는 메시지도 돌렸습니다. 절대 사전투표 안 된다 그러신 분들 계신데 우리가 이래 계산해고 저래 계산해보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이기라요.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장비와 통신망을 최종 점검하는 모의 시험을 공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신분증만 있으면 등록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는 기표소 안에 마련된 도장으로만 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서 기표를 하시게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투표소별 투표자 수가 매시간 공개되고 사무원과 관리관 26만여 명은 모두 한국 국적자로 지정됩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개표 전 과정을 참관하는 공정선거 참관단도 처음 투입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날까지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 변화의 추이를 알기가 어렵게 된 건데요. 그래서 각 당 선대위원장에게 선거 막판 판세를 어떻게 보는지, 또 그에 따른 전략은 뭔지 들어봤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한송원 기자가 국민의힘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을 각각 만났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여론조사가 있는 건 맞지만 대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세가 최소한의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세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이슈도 더 이상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막판까지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며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치를 계산할 시간에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하실 수 있도록 모시고 나오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인간 이재명의 면모도 강조했습니다. 쿨한 남자, 유쾌한 토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에 비하면 천성이 좀 유쾌한 거 아닌가. 일각의 권력 독점 우려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재라며 권력 분산 계획을 일관되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총괄선대본부장은 실망한 보수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돌아올지가 막판 변수라고 했습니다. 어느 편이 투표를 많이 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한 자릿수로 이렇게 따라잡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은 대역전의 드라마가. 특히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이 18대와 20대 대선 당시 7, 80%대 수준까지 올라오면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단일화 무산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우리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로 전략적인 투표를, 아무래도 우리 후보 중심으로 표가 모여야. 김문수 후보의 인물 경쟁력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수도승에 가까울 정도로 절제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우리 사회 통합의 가장 적임자다. 어려운 분들, 또 소외된 분들, 또 이념적으로 생각이 다른 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극우 이미지 우려엔 좌우를 넘나든 삶의 과정 자체가 통합을 상징한다며 영호남 부부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어제 진행된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성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사퇴와 의원 제명을 촉구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불편한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막말을 지적하던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언급하며 권영국 후보의 생각을 묻습니다.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폭력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이준석의 정치는 끝났다. 모든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후보직 사퇴는 물론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사회성 결여, 공감 능력을 상실한 괴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신 건강과 사회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조용히 정계를 떠나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선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정치권이랑 시민사회에서 대선 후보직 사퇴해야 한다. 그냥 뭐 안타깝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준석 후보를 후보자 비방,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혐오 정치 일삼는 이준석은 사퇴하라! 파장이 커지자 이준석 후보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해당 표현을 인터넷 댓글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부적절했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준석을 뽑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사표 심리를 강조하려는 모습인데요.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TV 토론 제안을 비판했던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발언을 했던 사람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도 직접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그거는 이준석 후보가 설명해야 될 일이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사회복지사인 외동딸 김동주 씨가 아버지에게 쓴 영상 편지도 공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빠 같은 사랑꾼들이 가득한 우리나라라면 앞으로도 작은 행복들이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만큼 3자 구도 승리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는 사표 심리를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막상 투표장에 가시면 반 이재명을 위해서는 김문수를 선택해야 된다. 투표 정서가 저는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원래 조용한 가운데 무엇이 이뤄진다며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 파장에 묻히긴 했지만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마지막 토론도 썩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습니다.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날리기보단 명쾌하지 못한 답변으로 오히려 실점이 많았다는 지적인데 어떤 장면들이 그랬는지 김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31명을 탄핵시켰다고 주장하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25명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31차례 발의했지만 실제 가결된 건 13명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31명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탄핵을 30몇 번 했다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딴 공직자 탄핵에 대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을 것인지를 반복해서 물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서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선 오해나 우려를 살 수 있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대북 풍선을 방치해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왔다고 했고 대북 풍선을 방치하는 바람에 대단한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또 서로 쌍방에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됐는데 김 후보는 외국인을 북한 공격에 대한 방어와 연결짓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또 우리 미군이 주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방어력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토론마저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만 남게 되면서 정책 대결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 후폭풍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TV토론회에서 잘했다 이런 평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될지 몰랐습니까? 네, 몰랐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만 해도 이 후보 측은 이게 범죄 내용을 얘기한 건데 이게 범죄가 되냐면서 이 후보가 의혹의 발언을 그대로 언급한 것뿐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항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컸죠. 민주당이나 여성단체, 시민단체의 반발도 그렇지만 내부 반발도 컸습니다.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해당 발언에 실망했다, 탈당하겠다는 글이 오늘 저녁까지 200개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시도로 개혁신당 당원 가입자가 느는 반사 이익을 얻었는데 이 후보의 발언으로 다시 역풍을 받게 된 겁니다. 이 후보가 검증이 필요하면서도 불편했던 국민께는 사과한다고 한 발 물러난 것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앞뒤 맥락을 보면 해당 발언이 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그 발언을 그런데 직접 한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 해당 발언이 사전에 준비됐던 발언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에게 폭탄을 던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가족 관련 논란을 상기시켜서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앞선 두 차례의 토론에서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커피 원가 발언 같이 이재명 후보 공약에 허를 찌르면서 토론에 강하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지지율도 호조를 보였는데 이 같은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돼서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준석 후보에게 악재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준석 후보로서는 특히 여성 표심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공약한 건 역시 이렇게 흔들리는 여성 표심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역시 여성 표심을 겨냥하면서도 이 후보 가족 논란까지 함께 부각시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 후보 장남 관련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여성 인권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이 딸이 아빠에게 쓴 영상 편지를 공개한 것도 일종의 대비 효과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보죠. 흔히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정치학회보에 2021년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의 투표를 분석한 논문인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본투표 당일 득표율은 각각 45.6%, 46%로 엇비슷했는데요.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당이 무려 20%포인트 넘게 높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180석을 넘는 대승을 거뒀죠.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민주당이 이겼다기보다는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사전투표에 조금 덜 나와서 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도 결국 이 사전투표를 잡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이 판단에 따른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본투표는 하루고 사전투표는 이틀인데 사흘 다 하는 사람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부정선거 의혹이 또 불거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주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김문수 후보부터 사전투표 한다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부 법안을 철회했던 대법관 증원이 공약으로 공식화됐고 검사 파면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출생아동에게 1억 원씩을 주겠다는 현금성 정책을 내놨는데 정작 공약집엔 담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 첫 주제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그 방안으로 검찰과 사법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보시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많이 기소당했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이 기소했냐고 물어야죠. 그리고 쪼개서 기소하고. 대법관 증원도 공약집에 담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몇 명으로 늘릴지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최대 100명까지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철회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출산 아동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 해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는 20조 원가량을 통폐합해 현금으로 보편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틀 전 공개한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애 낳으면 무조건 1억씩. 지금은 23만 명 조금 더 낳아요. 그러니까 23조가 들어가요, 1년에. 1억 준다고 해서 애 하나씩 낳으면 우리 국가로도 대박이죠. 정책 공약집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 원 지급, 소득 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역시 대부분 현금성 공약들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TV조선이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각 대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외교 안보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트럼프 정부 들어 급변하는 통상 외교까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점입니다만 기존 정책을 답습한 수준인데다 그마저도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 두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비교해보면 이 실용과 동맹 강화라는 표현으로 압축됩니다. 이 후보는 미일 중러 4강 외교에, 김 후보는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이 남북 관계에서도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김 후보는 삼축체계 강화와 강력한 핵 억제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이 후보는 남북관계 복원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했는데 한국형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파급력과 차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성과 구체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와 나토식 핵 공유를 미국과 협의하고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화이트 해커 1만 명 양성을 공약했습니다. 일관성과 파급력에선 좋은 점수가 나왔지만 역시 현실성과 구체성에선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장교 부사관 선발제도 개편과 같은 국방 분야만 제시했는데 특히 10대 공약의 외교안보 정책이 제외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세 후보 모두 외교안보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북한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한 약간 두루뭉실한 그런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나. 5차례에 걸친 정책 분야별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5개 항목 중 현실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조기 대선인 만큼 주요 정당들의 10대 공약이 급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강한데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정책들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을지로의 노후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낡은 건물들이 밀집돼 있어 진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에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치솟은 검은 연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지상에서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쏘지만 불이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세운상가 옆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바람을 타고 앞쪽으로 계속 왔거든요. 그러다가 막 터지는 소리도 나고.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쯤 뒤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인력 430여 명과 장비 10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불이 난 곳엔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물 주변 도로는 소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본과 상태로 인하여 우리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대한 유의하면서 현재 잔화 진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빈 상가가 많아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년 됐거든요. 여기 다 거의 아는 사람들인데 좀 안타깝죠. 이 불로 을지로 사가에서 도심 쪽으로 가는 3가 방향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지난달 동해안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이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합동수사본부가 핵심 가담자인 필리핀 선원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압수한 마약도 공개됐는데 강당 무대가 꽉 찰 정도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당 무대 위가 비닐로 포장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지난달 해경과 세관이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압수한 코카인입니다. 마약이 실려 있다라는 내용의 미국 FBI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세관과 합동수색 계획을 적발된 코카인은 모두 1,690kg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기도 합니다. 수사 결과 선원들은 코카인 운송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2월 페루에서 파나마로 가다 해상에서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등을 거쳐 강릉 옥계항에 들어왔습니다. 입항 전 동남아 마약상에게 코카인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해상 투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본 공해, 일본 제주 사이의 근해, 당진항 인근 해상에서 코카인 하역을 시도했고 이후 중국 연안에서도 코카인 하역을 시도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필리핀 선원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입항 전 도망친 다른 4명을 적색 수배했습니다. 또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끄는 뒤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까지 하며 아찔한 난폭운전을 이어갔는데 경찰이 끝까지 추격해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흰색 경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LPG 탱크로리와 승용차 사이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무시한 채 속도를 높입니다. 역주행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자 인도로 올라가 흙먼지를 날리며 운전합니다. 경차를 따돌리려 달아나는 차량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115km에 달했습니다. 도주 차량은 그 정지 신호를 무시를 하고 그 도로를 빠르게 좀 질주를 하면서 뭐 안전하게 빠르게 그냥 검거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속도를 높여 달리던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충돌하고서야 멈춰섭니다. 남성 운전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나와 도망칩니다. 50대 남성은 경찰을 피해 야산으로 달아나려다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은 지난달 17일 새벽 6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을 통해 충북 진천에서 남성의 위치를 확인하고 달아난 지 2시간 20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경기도 수원 보호관찰소로 넘겨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반성하지 않은 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조롱글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법원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징역 1년 받으셨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 법원은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의 법률 대리인이던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임용일자, 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피해자가 성고충을 호소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하나 호소를 들었던 직원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며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물증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 변호사 주장이 인권위 조사 결과와 다른 거짓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당분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인터뷰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자 발급에 유학생들의 SNS 심사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건데 사상 검증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비자 신청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며 당분간 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 국무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Every sovereign country has a right to know who's trying to come in, why they want to come in, who they are, what they've been doing.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유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더해 반유대주의 척결과 테러리스트 차단을 명분으로 사상 검증을 한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It's clear what he really means. He wants to control what our students say, think, and believe. Shame. 주한 미국 대사관도 이미 예약된 유학 비자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당분간 추가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Clearly what we're going to see is a massive drop-off in foreign student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starting in September.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등의 재정적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유학생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갑작스런 인터뷰 중단 소식에 미국행을 준비하던 학생들과 방문학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대학에 합격하고도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유학원과 비자 대행업체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기 위한 미 국무부 홈페이지입니다. 평소라면 달력에 예약 가능한 날짜가 떠야 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텅 빈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별다른 공지도 없었습니다. 아예 공지도 없어요, 사실. 서비스 피 이런 거를 냈다 하더라도 뭐 비자 인터뷰를 못 잡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작정 기다리셔야죠. 유학원과 비자 대행업체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오전에 전화만 한 50통이 왔어요. 학생 비자를 스탑을 시킨 건 처음이에요. 유학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인터뷰가 언제 재개될지, 풀리더라도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제때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어렵게 합격한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도 나중에 비자 갱신이 안 될까 봐 걱정합니다. 비자를 갱신하긴 해야 되니까 그때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방학에 잠깐 들어갔다 올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SNS에 반미,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올리지 말라는 조언들도 많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역대 최대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태어난 아이는 약 6만 5천 명. 1년 전보다 4,500명 넘게 늘었고 증가율은 7.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도 9개월 연속 늘었는데 3월생 아기가 전년보다 증가한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명 에코붐 세대인 1991년에서 1995년생이 출산 정년기에 들어선 영향이 큽니다. 가족 계획이 좀 많이 들어갔을 시기가 91년부터 95년까지가 출생아가 70만을 회복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인구들이 이제 30대 그 초반으로 진입하면서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가 5분기 연속 증가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10명 중에 1명, 2명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3, 4명 정도는. 확실히 변하는 게 보이는 게 친구들도 지금 그 낳은 친구도 지금 둘째를 또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출산 환경이 나아졌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2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OECD 출산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2000년대생부턴 인구 기반 자체가 줄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밀레니엄 베이비 세대들이라든가 이런 세대들 효과 때문에 약간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안심 놓고 이제 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주거와 보육 지원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지속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안에 분양과 임대주택을 구분 없이 배치하는 서울시의 대표 정책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른바 한강뷰를 임대주택에도 배정하라고 요구하자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서울시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재건축 통합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소유주가 손해보는 재건축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이 보이는 고층을 포함해 조합과 임대 구분 없이 공개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도록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한강 뷰가 보이는 데는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오세훈 시장은 지난 27일 간부회의에서 공공임대 한강뷰 배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대치동의 한 재건축 단지는 임대와 일반 세대 동호수 추첨을 따로 했지만 시정 조치 없이 20억 원을 서울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전문가들도 임대주택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핵심적인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추첨을 요구하지 말고 반대급부로 더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하지만 일부에선 계층 간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소셜믹스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소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주인공처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최대 시장 중 하나인 필리핀 현지를 윤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불판 옆에 소주가 놓여있는 익숙한 풍경. 한국 어딘가 싶지만 이곳은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K-팝과 K-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먹는 우리 외식 문화가 필리핀의 유행입니다. We enjoy eating K-food, Korean food, and we enjoy K-pop together. 우리 교민들만 찾던 소주가 필리핀에서 대중화된 건 지난 2019년부터.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음주 후 한국식 노래방을 즐기는 게 필리핀 젊은이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한류와 함께 소주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필리핀은 일본, 미국 등에 이어 5번째로 큰 소주 수출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 마트에서도 소주는 인기 품목입니다. Because of the Korean K-dramas, the soju popularity is like a bomb.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줄고 있는 국내와 달리 소주 수출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과일 소주가 주류를 이뤘던 필리핀은 지난해 일반 소주 점유율이 68%로 역전되며 동남아 최대 소주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리핀 소비자들이 과일 소주에 어떤 촉발된 관심이 레귤러 소주로 지금 옮겨가는 단계 초반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인한 주류 업체들은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동남아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2019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고3 수험생들이 많은데요.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 날은 6월 3일이지만 민법상 나이 규정 때문에 2007년 6월 4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출근길 유세 못지않게 등굣길 유세도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고등학교 정문 앞. 지금은 이재명이란 명찰을 단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생애 첫 투표는 일찍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듭니다.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유세차는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내에 고등학교가 한 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해서 고3생들이 투표 참정권에 대한 학습이 잘 돼 있습니다. 잘 갔다 와요. 배명고 화이팅! 정정당당 김문수가 적힌 옷을 입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학생들에게 하이파이브를 시도합니다. 선거 유세원들은 학생들을 향해 90도 인사도 합니다. 일반 그냥 출근길뿐만 아니라 등하굣길에도 함께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선거 참여 많이 투표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게 되는 고3 유권자 수는 19만 2천여 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6만 5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고3 학생들은 공약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성인이 되면 좀 일자리가 걱정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약간 청년들의 일자리를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권리를 잘 쓸 수 있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부응할 수 있는 거를 중점으로 보고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10대 유권자들 취향에 맞춘 쇼폼 홍보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첫사랑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건 비밀이 좀 있어요. 3년 전 대선 당시 만 18세 투표율은 71.3%로 2030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전투표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거죠? 네, 가장 주의해야 될 건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100m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투표소 안에서 몇 번 후보를 찍었다고 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투표소에서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이건 것 같은데 그러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이나 숫자를 입고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네, 선거 때마다 이렇게 기성품인데도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옷들이 있어서 입고 가도 되냐 논란인데요. 선거법상 투표소에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을 부착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문의해보니까 기성 브랜드 옷의 로고나 색상만으로 선거 관련 표지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 유세복을 입고 투표를 하러 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유세용 옷을 입고 투표를 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투표소에 가져가는 용품, 이것도 논란이 많죠. 지난 총선 때는 대파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120원 커피, 이게 또 논란이잖아요. 혹시 커피 들고 가는 건 괜찮습니까? 네,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가져가는 건 안 되지만 별다른 의도 없이 반입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선관위는 대파든 커피든 특정 물품을 투표소에 반입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물품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투표소 안에는 투표 용지와 기계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 투표 용지에 음식물을 쏟으면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나 반려견과 함께 투표소에 가는 것 괜찮습니까? 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투표소에 함께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투표를 하는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함께 들어갈 수 있고요. 반려동물은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반 금지인데요. 다만 선관위는 질서 관리에 무리가 없는 한 소형 반려견을 안고 투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하고 난 다음에 인증샷을 올리자, 이런 캠페인이 있는데 이건 가능한 겁니까? 네, SNS에 올리는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찍어야 되고 투표소 안에서 찍은 걸 올리면 안 됩니다. 특히 투표 용지가 나오게 사진을 찍는 건 절대 금지되는데요. 지난 총선 때에도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 올려서 33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실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을 경우에는 누구를 지지했다, 이렇게 밝힐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샷은 누구를 찍었는지 명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모든 사람에게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투표소 밖에서라면 손가락 기호 표시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네, 내일부터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해변 하늘에 미 공군이 운용하는 최신 전투기와 폭격기가 모두 출격했습니다.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하는 에어쇼였는데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폭격기 B-2 스피릿이 선두에 서고 미 3대 전략 폭격기인 B-52, B-1B가 뒤따릅니다. 여기에 F-22, F-16 전투기 등 미 공군 핵심 전력이 모두 출격했습니다. I just got three things to say. God bless our troops. God bless America.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상공에 미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와 폭격기 7종이 총출동했습니다. 국가 철학인 자유를 뜻하는 프리덤 대형을 이뤘습니다. 하늘에선 낙하산 부대가 펼친 성조기가 펄럭이고 바다에선 수상경비대가 현란하게 움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군사력을 신속히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면서 군과 국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리입니다. Against all enemies. Against all enemies. Swear or affirm. 하늘과 바다에서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이 행사는 1995년 이후 매년 개최됐습니다. 2017년부턴 현대차 미국 법인이 9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국의 전통 장 담그기 문화를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발효장의 깊은 맛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조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독대 1,200여 개가 줄지어선 전통 고택. 세계 각국에서 온 미슐랭 셰프들이 조심스럽게 항아리 앞에 섭니다. 메주를 담고 죽염수를 붓는 전통 방식 그대로 명인의 손길을 직접 따라해봅니다. 우리 장문화를 대표하는 기순도 명인은 외국인 셰프들에게 간장의 깊이와 건강함을 설명합니다. 요새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한 건 맛도 있지만 우리 간장은 몸에도 좋잖아요. 프레드릭 안톤, 프랑스에서 온 미슐랭 3스타 셰프입니다. 직접 담근 장을 온기에 발효시켜서 본인의 식당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Je vais regoûter en France les produits que je ramène dans ma valise demain. 전통 간장으로 무친 나물, 고추장으로 양념한 죽순 요리. 셰프들은 발효장의 풍미에 감탄해 보냅니다. It's very balanced, very delicate, and I think it's a wonderful match with everything that we tasted so far. 앞서 한국 미슐랭 셰프들은 경상북도의 농가를 찾아 직접 산딸기를 수확하며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만나 자신만의 노하우도 직접 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잠수교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미식축제 피크닉 온 더 브릿지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프로농구 10개 구단 중 5개 팀의 사령탑이 바뀌었습니다. KCC 이상민 감독을 비롯해 농구 대잔치 스타들이 대거 복귀했습니다. FA 최대어로 꼽히던 허훈은 오늘 KCC로 이적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KCC의 새 사령탑 이상민 감독이 시즌 각오를 밝히는 자리. KT 출신의 올 시즌 FA 최대어 허훈이 KCC 유니폼을 입게 됐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연간 최대 8억 원, 5년 계약. 형 허훈과 한 팀에서 뛰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늘 꿈이 같은 팀에서 같은 코트로 뛰고 우승을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 지켰으면 좋겠고요. 선수로 3번, 코치로 1번 우승을 경험했던 이상민 감독은 이제 감독으로서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부담은 되죠. 늘 따라붙는 게 슬로우 스타트라는 KC 농구단이라고 있는데 올해는 좀 초반부터 좀 건강한 KC로 좀. 허훈 형제의 최준용, 송교창 등 국내 최고 선수단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한국 농구 강훈련의 대명사 여름 산뛰기 훈련도 폐지했습니다. 새 시즌을 앞둔 올 시즌 농구판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이상민 감독을 비롯해 소노 손창환, 정관장 유도훈, 모비스 양동근, KT 문경은 감독 등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개 구단이 감독을 바꿨습니다. 이 중 정관장과 KT는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했지만 감독 교체라는 칼바람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지도자 경력을 자랑하는 유도훈 감독을 비롯해 이상민, 문경은 등 농구 대잔치 시절 스타들의 사령탑 복귀, 취임과 동시에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동반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뉴욕의 세일즈맨 로머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해고당합니다. Are you firing me? Oh, I think you need a good long rest, Willie. 절망한 아들 비프는 절규하고 아내 린다는 흐느낍니다. I'm a dime a dozen.
And so are you. You were never anything but a hard-working drummer who landed in the ash can. I made the last payment on the house today. And there'll be nobody home. We're free and clear. 중산층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0% 수준까지 늘어나 역대 최고입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10년 새 4.4%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생각은 비관적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자신을 하위층으로 여깁니다. 게다가 2년 새 그 비중이 5.1%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실제와 체감의 거리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중산층의 자산이 적고 생활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산층은 번 돈의 5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계층 상승이 더 이상 어렵다는 좌절감도 체감을 악화시킵니다. 문제는 중산층이 흔들리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정치가 극단화됩니다. Everyone's depressed, which is bad for the economy. The German people don't need democracy. I'm going to hear Hitler tomorrow. Would you like to come? 1차 대전 뒤 패전과 생활고에 지친 독일인들은 결국 민주주의를 버리고 히틀러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4개분기 연속 0.1% 밑으로 떨어지는 저성장 쇼크가 닥쳤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의 61%가 민생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팍팍해진 민심이 이번 대선에 고스란히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극단에 빠지지 않고 이성에 의해 통치되려면 중산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민주주의의 보루인 중산층.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5월 28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허리가 든든해야 였습니다. 오늘 낮에도 많이 더우셨죠?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의 내륙과 중부 서해안,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강릉 14도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가 28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